예. 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오늘 시원하고 좋네요. 예. 네. 뭐 모래 북친에 관련된 이야기를 네.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래서 그게 네. 벌써 90년대 말이니까 네. 벌써 한 98년. 20, 네. 98년이니까 벌써 한 24년 네. 그쯤 되었죠. 네. 23년. 음. 근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래 북친책이 그 당시에 이제 몇 권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점에 이제 다들 모래 북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난 뒤에 98년, 99년, 또 저기, 두 분이 더 번역이 나오고 2012년에 네.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네. 마지막으로 북친책이 그때는 마지막으로 나온 게 논문선인데 네. 네 편의 논문을 모은 거 신하고 난 뒤로 한 10여 년 동안 북친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90년대 말에 북친이 우리나라에 한 3권쯤 번역이 되었고 그다음 2010년대에 또 한 권이 번역이 됐어요. 4권이 번역되었는데 아직까지 북친에 대한 연구서라고 할 만한 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이 단편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네. 아마도 제가 이제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란 책을 번역하면서 뒤에 쓴 북친에 대한 해설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긴 해설이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다른 글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아무튼 한 23, 4년 전에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책들을 번역한다라는 걸 모르고 네. 제가 모래북친을 처음 소개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그 책을 번역을 했었는데 한 몇 년 걸려서 했었는데 네. 뭐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 어떤 책을 번역할 때 내가 처음 번역한다고 싶어도 다른 사람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북친의 경우도 그런데 사실은 북친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대 말 2000년 전후로 네. 21세기 전후로 소개가 되었습니다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전부터 훨씬 논의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미 그 북친의 주장은 북친의 뭐 사회생태주의 또는 사회생태론이라고 하는 논의는 그 전부터 말하자면 에콜로지 운동, 네. 뭐 생태 운동, 환경 운동의 기본 철학처럼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말에 북친에서 관심 갖게 된 것은 사실 좀 늦은 셈이죠. 이 북친이 사실은 레이첼 카슨보다 더 빨리 이 네. 생태주의, 에콜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네.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레이첼 카슨이 1962년에 침묵의 봄을 쓰기 한 6개월 전에 이미 북친이 그 비슷한 그 책을 이미 썼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이첼 카슨 책은 뭐 세계적인 그 명저로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랐죠. 특히 생태주의, 생태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어떤가는 네. 고전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북친은 더 빨리 그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아직까지 북친의 책이 우리나라에서 레이첼 카슨의 무슨 침묵의 봄처럼 그렇게 읽혀지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네. 저로서는 이제 그 유감인데 왜냐하면 네. 저는 뭐 어쨌든 20세기 에콜로지와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고전적인 가장 말하자면 카논이라고 할 그야말로 또 에콜로지 운동에서도 기본적인 가장 기본서 뭐 교과서 같은 교과서란 말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 책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실 북친에 대해서 관심은 별로 그렇게 우리 사회는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북친의 책은 좀 어려워요.
난해합니다. 좀, 예, 네. 난해하고 저도 번역을 했지만 뭐 애매한 말도 많고 영어도 네. 사실 북치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도 대학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이 사람 거의 학력이 없는 근데 사람이에요. 9살 때부터 뭐 사회주의 조직에 있었다고. 그게 사실 좀 놀라운 이야기죠. 네. 9살에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라는 게 네. 선생님 9살이라는 게 초등학교 2학년, 네, 3학년인데. 조기 교육, 자기 이제 할아버지, 뭐 아버지 이렇게 해서 조기 교육이 됐나? 아니요, 조기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에서 온 네, 이민이고, 네. 뭐 러시아계 이민들 중에 아나키스트들이 많습니다. 엠마 골드만 같은 여자, 네. 유명한 또 러시아계예요. 예, 미국 아나키스트, 여성 아나키스트로서 소위 요새 말하는 뭡니까, 뭐 페미니즘 아나키즘, 네. 페미 아나키즘 또는 아나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아나르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나키즘, 그러니까 페미니즘 중에서도 좀 제일 좀 급진적인 그런 입장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엠마 골드만인데, 엠마 골드만도 이제 러시아에서 네. 이민 온 네. 러시아계 유대인이죠. 사실 또 이 유대인들이 보면 이 엠마 골드만을 비롯해서 그 전에 칼 마르크스는 아나키스트라고 하기 못합니다. 유대인이었고, 네. 엠마 골드만,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머레이 북친, 또 얼마 전에 죽은 그레이버, 폴 굿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계 아나키스트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나키즘 이론사에서 유대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네. 이 국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일종의 유랑객 비슷한 삶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처럼 정주하는 한민족 한 국가 내에 네. 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하고 좀 달리 네.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의식이 약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겠네요.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유대인 아나키스트가 많다는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머레이 북친의 조부모, 특히 이제 할머니가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는데, 이 19세기 후반에 이제 이게 러시아 혁명이라는 게 사실 그냥 막 급하게 단순하게 일어난 건 아니죠.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운동이 이제 일어났었죠. 나로더니키 운동이라고 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지식인들이 그런 지식인들 중심 또 노동운동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제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성공하는 건데, 우선 성공이라는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성공은, 네. 혁명은 성공하고 짤을 이제 물리치고 네.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이 되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 할머니가 1921년생인데, 네. 그러니까 머레이 북친이 1917년 러시아 혁명이 터지고 난 뒤에 4년 뒤에 태어난 셈이죠. 네. 이스트 엔드라고 하는 이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그 전에 이제 이 조부모가 이미 여기 왔었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죠. 근데 이 러시아 혁명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닌데, 나로드니키 운동이라고 19세기 말에부터 20세기 초엽까지의, 특히 1905년 러시아 첫 그 사회주의 혁명에서도 이제 경험한 경험이 있어서, 네. 이 할머니를 위시해서 이제 가족, 친족, 일가들이 그런 러시아에서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죠. 네.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9살 때 사회주의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라고 손자, 손녀 애들이 왔었는데, 걔들이 지금 10살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좀 유치 찬란한지. 환경이 네. 그런 혁명의 열기 속에서 있으면? 있으면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아무튼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할머니의 영향 또 이 주변 친척들 영향으로 사회주의에 일단 입문을 합니다. 네. 사회주의를 경험하다가 그게 1930년대쯤에, 그러니까 네. 9살이면 1930년이에요. 네. 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 네. 뭔가 좀, 뭐 좀 옛날에 왜 뭐 우리 그런 비판했잖아요. 뭐 김일성 이야기하면서 뭐 어려서부터 그죠? 네. 뭐 20대에 막 장군이 되어서 네. 뭐 어떠저떡한 그런 이야기. 네. 너무 좀 영웅담 비슷하게 좀 미화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그런 그 모래 북친의 경우도 저는 좀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네. 사회주의자로서 9살, 10살 때 입문을 하고 네. 노동운동에 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0년대쯤이면 이제 모래 북친, 그러니까 30년에 9살이니까 근데 37년에 또 멕시코 그 스페인 내란에 또 가담을 스페인은 직접 가진 않는데 스페인 내란의 영향을 받아서 네. 이제 아나키스트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37년 스페인 내란이 터질 때가 그러니까 16살이에요. 네. 이 사람이. 그것도 좀 신빙성이 없죠. 아무튼 나중에 스페인 네. 내란에 대한 책도 쓰게 되고 네. 아무튼 전혀 학력이 없는 사람이 한 그러니까 62년 아까 잠깐만 들었습니다만 모래 북친이 이제 62년이니까 그때는 21년 빼면은 40살, 41살 때죠. 그 전에 이미 글을 썼습니다. 뭐 한 30대에부터 글을 써요. 글을 썼는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죽기 전까지 모래 북친에서 24권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에 3권 번역이 네. 되고 한 권은 이제 논문 4편의 논문을 번역한 것인데 아무튼 뭐 이 학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노동자로서 혁명가로서 사회운동가로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런 책을 썼고 또 에콜로지 사회운동의 어떤 기본이 되는 그런 철학을 정립을 했고 이 또 40대 후반부터는 이제 뭐 이런저런 대학에서 마지막 대학 교수 경력은 뉴욕에 있는 또 조금 우리들이 말하면 단기대학, 전문대학, 시립대학. 시립대학에도 교수를 했지만 네. 마지막에 정년퇴직을 60에 정년퇴직을 정년퇴직까지 했구나. 했습니다. 정년퇴직한 곳은 단기대학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유니 네, 칼리지 네, 같은 2년제. 네. 거기서 이제 하고 이제 명예교수가 되었는데 퇴직한 뒤에 사실 그보다는 이제 그 전에 이미 사회생태연구소라고 하는 인스티튜트 오브 소셜 에콜로지라고 하는 연구소를 이제 버몬트에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만년에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네.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의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 한 뭐라고 할까 좀 입지전적인 인물은 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 요즘에 사람이 툰베리 보니까 18살이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런 좀 생태, 생태적- 천재 계열, 영재 계열. 글쎄 뭐 10대에 뭐 사회주의자가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또 충분히 그런 그 가능성도 있고 한데 아무튼 뭐 이 그 정도면 거의 뭐 학력이- 천재인 거죠. 거의 학력이 뭐 거의 전무한 사람이 네. 뭐 교수가 되는 것만 해도 특이한 네, 일인데 네. 책도 많이 쓰고. 그런 24권의 책을 쓰고 또 20세기의 어떤 20세기 후반에 에콜로지 운동의 기본 철학을 네, 네. 정립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네. 그야말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천재는 말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천재가 아니라서 교수님 천재죠. 무슨 말씀. 근데 이 사람이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모레이 북친의 사상이 대단히 독창적이다 또는 뭐 대단히 체계적으로 뭐 그렇다 그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머레이 북친의 생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20세기 후반에 이 레이첼 카슨은 이제 과학자로서 이런 DDT 같은 이런 문제, 이런 그 화학 제품이 자연을 파괴하고 인체를 파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레이첼 카슨 62년에 그 책을 쓰고 난 뒤에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그런 환경 위기를 경고를 하고 생태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논의들을 크게 나누면, 네. 뭐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만 두 가지. 그러니까 네. 이 소위 뭐 딥 에콜로지. 그 딥에 대해서 뭐 스웰로 에콜로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 이른바 좀 더 그 뭐라고 할까요? 좀 정신주의적인이라고 할까요? 이 인간의 어떤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감수성에 더 호소하는 건가요? 그렇죠. 감수성에 호소하기도 하고 좀 더 이 자연주의적인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신비주의적인 요소까지 있는 네. 정신주의적인 네. 네. 그런 그 생태 사상 그걸 뭐 일관해서 딥 에콜로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심청 뭐 생태학 이렇게 부르기도 네. 하죠. 심청이니까 이제 반대는 이제 표청 네. 뭐 이라고도 또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많은 그 뭐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네스 같은 사람들이 딥 에콜로지를 처음 시작했던 네스 책은 우리나라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 뭐 카프라라든가 뭐 하여튼 20세기 후반에 뭐 우리로서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이 동양 사상과 관련된 네. 그런 어떤 생태주의 논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뭐 종교적인 차원, 정신적인 차원, 뭐 문학적인 차원, 영성적인 차원 이 모든 그런 어떤 것들을 일괄해서 다양하지만 네. 그 이제 소위 딥 에콜로지, 네. 심청 에콜로지, 네. 뭐 또 근본. 깊은 에콜로지, 근본 에콜로지, 근본 생태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네. 네. 뭐 대립되는 의미로 소위 소셜 에콜로지, 네. 소셜 에콜로지 사회 생태주의라고 번역이 되는 뭐 사회 생태주의란 말은 좀 그렇다 해서 사회 생태론 또는 뭐 사회적 생태론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소셜 에콜로지라고 부르죠. 네. 뭐 요새 저도 외국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요인이라 할까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이 딥 에콜로지는 딥 에콜로지라 해가지고 사회적인 걸 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 소셜 에콜로지의 기본 입장은 환경 문제, 생태 파괴는 인간 사회의 문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 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계급적이고 이 수직적이고 권력적이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파괴 현상, 소외 현상. 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자유롭고 평등한 수평적인 이런 관계가 수립되지 못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직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해서 뭐 이 상층이 하층을 뭐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어떤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그렇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파괴적인 왜곡적인 착취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회 생태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네. 반면에 이 딥 에콜로지 쪽은 그런 인간과 인간 관계라기보다도 인간과 자연을 관계에 더 이제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딥 에콜로지도 인간의 불평등이라든가 인간관계의 어떤 착취성이라든가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강조점이 훨씬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이 딥 에콜로지의 경우에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을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오히려 인간을 하나의 생물, 하나의 동물로 보고
다른 모든 동물과 동일하다. 네, 그 책에 동등하다. 보면 달팽이나 인간이나 인간이나 돌팽이나 같은 그렇죠. 평등한 지렁이나 생명체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권리, 인권, 동물의 권리라고 당연히 문제가 네. 되고 뭐 식물의 권리도 인정이 이야기가 돼야 되고 네. 거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또는 인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는 거죠. 네. 부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간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또는 뭐 과거의 농업사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식의 과거 회귀적인 네. 또는 어떤 종교적인 영성적인 어떤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인간성의 개조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네. 그러니까 사회 생태주의의 경우에는 사회의 계획이 먼저가 돼야만 자연에 대한 개혁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연 파괴가 환경 파괴가 인간관계의 파괴 현상, 파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네. 그것을 고치지 않는 한, 수정하지 않는, 그것을 개혁하지 않는 한, 혁명하지 않는 한 자연과 인간관계의 어떤 착취관계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게 이제 네. 사회생태론의 기본 네. 논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래북침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변정법적 자연관이라든가 또는 제1자연, 제2자연 이런 식으로. 제1자연은 이제 원생적 자연이고 제2자연은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문명화된 세계에서의 자연이고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말하는 인간관계의 착취성을 극복하고 인간이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을 때에 가능한 자연은 자유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벌레가 있네요. 벌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자꾸 떨어진다. 우리가 이 노천에서 자연에서 하다 그냥 보니까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조금 털어가면서 하죠. 네. 도리가 없는. 근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털 수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네. 이 딥 생태주의, 딥 에콜로지 측면에서 보면은 다 보면은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 머레이 북친이 그런 주장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과 인간 관계를 이제 개혁한다라고 하는 논의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19세기부터의 크로포트킨 이후에 어떤 아나키즘 이론으로 이제 아나키즘 이론을 훨씬 더 북치는 좀 더 이걸 정교화하고 체계화하지만 사실은 좀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모순된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로포트킨이나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 북친이 원래 사회주의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크스 출신이기 때문에 이 경제 유물론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적인 전제에 깔고 경제가 먼저 논의가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계급적인 관계 계급적인 어떤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왜곡이 특히 국가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권력이 그런 어떤 그 계급성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 없는 네. 그러니까 아나키즘은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라고도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도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 없는 그래서 소위 지역 자치주의라고 할까요? 네. 모레 북친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 지역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가 가장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어떤 전체 사회가 아니고 각 지역마다의 지역 단위마다의 어떤 지역민들이 네. 어떤 지역자치. 지역 회의를 네.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지역 자치주의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되어야만 생태적인 파괴도 회복될 네. 수가 있다. 자연도 회복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모레이 북친의 주장이죠. 네. 근데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역 공동체, 지역 자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민주주의를 좀 더 보다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은 좀 명확한데 여기서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뭐 쉽게 우리는 지역 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자족 경제 체계라든가 뭐 또는 뭐 산업화. 그러니까 이 모래 북치는 완전한 어떤 그런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네. 보다 이 기술 발달이나 이 산업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걸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소위 자연주의라고 할 만한 그런 논의보다는 좀 더 이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도 이제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이 좀 근본 생태주의하고 좀 어긋나는 측면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근본 그 딥 에콜로지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과 동물, 인간과 생물, 인간도 하나의 생물로서 동일하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고 결국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생태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 모래 북치의 주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야말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휴머니즘의 입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휴머니즘이라고 하면은 뭐 인간 중심주의, 신중심주의에서 인간 중심주의 내려오는 그런 역사성을 강조하기보다도 보다 인간적인 어떤 뭐 이런 요소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래 북치 휴머니즘을 할 때는 그야말로 인간 중심주의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또 이 딥 에콜로지 같은 데서 이 뭐 예를 들어 말더스의 인구론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생태 문제가 심각하게 변했다라는 식의 주장. 따라서 결론으로 그러면 인구를 줄이자. 뭐 이렇게 이제 말더스적인 어떤 그렇게 또 주장하는 딥 에콜로지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모래 북치는 철저히 비판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또 이 딥 에콜로지 중에는 인구를 줄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국가 단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예를 들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민을 철폐하자, 이민을 금지하자. 트럼프 이야기잖아요. 네. 뭐 멕시코에서 이민 오는 것 또는 뭐 남아메리카에서 이민 오는, 미국 이민 오는 걸 다 금지시키는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지금 미국에 사실 트럼프 정권이 성립될 때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죠. 이민 때문에 미국의 하층민들이 일자리를 뺏기게 되고 생활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뭐 트럼프를 뭐 공화당이 꼭 그런 주장만 하는, 공화당 전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가 유독 그런 주장을 강하게 했었는데, 그런 식의 주장도 사실은 그 미국 에콜로지의 한 주장이기도 하죠. 그게 그런 딥 에콜로지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소위 라이프스타일 에콜로지, 그러니까 뭐 자가용 타지 말고 뭐 자전거 타고 뭐 육식하지 말고 뭐 이 채식하고 하는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에콜로지에 대해서도 이 모래 북치는 대단히 비판적이죠. 네. 뭐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결국 이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그러니까 그 아나키적인 그런 국가 없는, 말하자면 지역 자치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자유와 자치가 보장이 되면 자연도 그런 어떤 파괴 현상으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뭐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데, 아무튼 뭐 딥 에콜로지에 관련되어서 어떤 반대 논거로 소셜 에콜로지라는 게 대두를 했고, 대충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그 사회 생태론의 주장이 70년대, 80년대 벌써 그게 굉장히 대두가 되었었고 했는데, 우리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이 서양에서 이런 사소한 사조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한 1, 20년 뒤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 80년대에 이 소셜 에콜로지가 90년대 말에 우리 사회에 부각이 되었었는데 요새 와서는 좀 오히려 소홀하게 생각되는 90년대에 그 소개가 되기 시작을 해서 저도 뭐 그 소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2000년대 초기까지는 그래도 논의가 되었는데 2012년 이후에는 뭐 번역도 없고 더 이상 논의도 없는 거 보면 우리가 오랜만에 한 10여 년 만에 우리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머레이 북친이 어떻게 사회 소셜이라는 이렇게 형용사를 갖다 붙이게 됐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환경이 네. 이제 지금 뭐 러시아에서 와서 사회주의적인 이제 그런 구도가 일단 머릿속에 이제 나중에도 점점 그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다가 이민자에다가 자기 뭐 주물 공장 다니고 학교 정규교육 안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이렇게 안이하게 뭐 자연으로 도피하는 그런 생태 도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벌써 노동자로서 그 자본가의 지배라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의 사이의 그런 지배 종속 관계가 인간과 자연의 이제 지배 관계를 도출했다라는 사고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여유가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사회적 그런 거 이제 그 불평등이라던가 이런 거 좀 눈 좀 감고 나는 자연인이다 할 수 있잖아요. 들어가서 그냥 좀 이렇게 좀 약간 도도 닦고 동양사상이라 뭐 거기 보니까 정적주의라고 있더라고. 콰이어티즘이라고 고요하게 자기를 이제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제 돌보는 좀 그런 식으로 생태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것도 꼭 여유가 있다 뭐 이렇게 도사 구분하기는 생태주의.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 머레이 북치는 상당히 그 사회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인간 관계를 이제 바꾸고 교수님 그 번역하신 리메이킹 소사이어티더라고요. 네네네. 그 리메이크한다는 게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이잖아요. 맞아요. 이 사회를 바꿔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생태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올바른 이제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이 그런 이제 그 환경 탓이 아닌가. 경험. 환경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뭐 메리 올리버 이런 거 볼 때는 역시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사람 자체가 생태주의적인 인간으로 자기 감수성이 그렇게 이제 조직돼야지 그런 뭐 파괴를 환경 파괴를 싫어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인간이 바뀌기 위해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지 그런 그 자연을 향한 태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그 중앙 집권적인 자본주의, 국가주의 이런 체제 하에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냥 그 바닷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떠내는 뭐 그런 정도이지 그러니까 생산력 증대를 위한 경제적 이윤을 위한 그 인간의 탐욕을 멈추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의 수정이 동반돼야지만 지구가 보존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친이 이제 결국 얘기하는 것은 그런 중앙 집권적인 사회 구조가 지배 종속을 낳기 때문에 거기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도저히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그 지역 자치주의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로
리버테리언, 리버테리언. 미니스터플리즘이라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음. 자유주의적,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자유지상주의적. 네, 자유지상주의적 지역 자치주의. 예. 이것으로 이제 결국 결론이 내려지는데 이게 예. 상당히 급진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보면 북친이 계속 계량주의 뭐 이런 걸 되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뭐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제 모든 개인이 자기 지역의 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다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회의에 참여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반영시키고 이런 이제 어떤 능동성, 참여, 참여주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실현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고리가 뭔가 이렇게 좀 불충분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북친의 주장들도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어느 정도 다 많이 개입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우리도 그런 합동조합 뭐 운동이라 할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태주의적인 활동 같은 게 지금 거의 상식으로 많이 자리 잡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급진적인 주장이 분명히 이제 사회 이제 리메이킹에 이제 기여하는 건 사실인데 북친의 이론 안에서 그 폭력 혁명은 거부하면서 계량주의도 거부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서 의회주의도 또 거부해요. 의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예. 바꾸는 것도 거부하고.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북친의 견해에 따라서 내가 그럼 실천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 이제 마을 회의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화해야 돼라고 예. 내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 이제 아까 교수님이 이제 휴머니즘을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이렇게 생물 중심주의,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도 이제 그 생물 종의 하나다라고 해서 너무 인간 중심주의를 약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인간이 너무 약화가 된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인간이 그렇게 이제 그 미미한 존재 아니다. 인간이 진화된 생물 종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존재이고 그리고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고 충분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 만들 능력이 있는데 그걸 안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이성이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자. 그다음에 인간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자. 그다음에 자발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뭐 그런 거하고 약간 연결되는 맥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많은 부분에 이제 공감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너무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또 살짝 들면서 예. 그리고 그런 리버테리안 지역 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 계기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